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6일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저희는 시장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오랫동안 시장을 지배했던 통화정책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재정우위라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우리의 투자 지도를 어떻게 바꿀지 오늘 한번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고요.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데이터들은요, 단순히 어떤 자산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런 예측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통화정책이라는 익숙한 규칙에서 벗어나서 이제 재정이라는 새로운 게임의 룰에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포트폴리오의 구조적인 재편이 왜 필요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보고서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단어가 불확실성이네요. 특히 미국 내 정치적 리스크가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시장의 불안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데이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측 시장 데이터인데요.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지형이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가장 유력했던 케빈 워시는 가능성이 뚝 떨어졌고요. 반면에 시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죠. 블랙록의 릭 라이더가 갑자기 50%가 넘는 확률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잠깐만요. 유력 후보가 아니었던 인물이 갑자기 부상했다는 건 그만큼 백악관의 다음 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시장은 이런 걸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걸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여기에 기림을 붓는 두 번째 데이터가 바로 미국 정부의 샷다운 확률입니다. 1월 말로 예상되는 셧다운 가능성이 며칠 전만 해도 9%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74%까지 폭등했습니다. 74%요? 와, 그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수준인데요. 네, 이건 단순한 정치적 힘겨루기를 넘어서 재정 협상이 아주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연준 의장이 누가 될지도 모르겠고 당장 정부가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이런 안개 속에서 투자자들은 정말 막막할 것 같은데요. 보고서는 어떤 조언을 하고 있나요? 이 두 가지 리스크의 핵심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재정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을 극대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당연히 금리정책 경로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불안하니까 일단 안전자산으로 몰리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정치적인 방향성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섣불리 채권 듀레이션, 그러니까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늘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갑작스러운 유동성 경색 리스크에 대비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첫 번째 키워드였다면 두 번째는 역시 인플레이션이겠네요.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의 두 얼굴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 부분을 보시면 연준이 왜 이렇게 신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차트를 보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TV나 가구 같은 상품 물가는 확실히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서비스 물가입니다. 이게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아주 끈적끈적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상품 가격은 잡히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외식비나 월세 같은 건 계속 비싸다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이중적인 상황의 원인으로 보고서가 아주 흥미로운 구조적 요인을 지적하는데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바로 1인 가구의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29%에 육박하면서 주거비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물가에 구조적인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나니까 작은 집이라도 수요는 계속 늘고 집세가 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 고착화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의외의 연결고리네요. 1인 가구 증가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렵게 만든다니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상품 물가만 보고 금리를 내리자니 끈적한 서비스 물가가 마음에 걸리고 그렇다고 서비스 물가를 접자고 금리를 계속 올리자니 상품 경기는 더 위축될 수 있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인 겁니다. 연준의 딜레마가 바로 그거군요. 정확합니다.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가 3.5%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바로 이 잡히지 않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 위한
상당히 제약적인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의 결론은 서비스 물가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꺾이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기대하는 조기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겁니다. 더 오랫동안 더 높은 금리 기조가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미국 내부 상황도 이렇게 복잡한데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또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이른바 정책의 탈동주화 현상 말이죠. 네, 글로벌 국채금리 차트를 보면 그야말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렸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나 캐나다 중앙은행은 자국의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섰습니다. 현재 ECB 예금 금리는 2.0%까지 내려왔죠. 반면에 미국 연준이나 영란은행은 여전히 끈적한 물가 때문에 높은 금리를 고수하면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경제 체력이 그만큼 다르기 때문이겠죠. 유럽은 경기가 안 좋으니 돈을 풀어야 하고 미국은 아직 경제가 탄탄하니까 돈줄을 쥐고 있는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금리 경로의 차이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차별화된 기회를 찾기 어렵지만 지금처럼 각자의 길을 갈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미국 금리는 당분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금리 인하 경로가 비교적 명확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고서는 미국이 아닌 다른 선진국, 즉 non-US G10 채권에서 상대적인 투자 매력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시 환경이 불확실성과 탈동조가라는 두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실제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 내부에서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나요? 소수의 기술주만 잘 나가던 시대는 끝났다는 분석이 눈에 띄던데요. 네, 최근 시장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시장 폭의 확대입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거대 기술주, 이른바 매그니피션트 세븐 같은 종목들이 지수 전체를 끌고 가는 장세였다면 이제는 시장 저변이 넓어지면서 다 함께 오르는 좀 더 건강한 상승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S&P 500 구성 종목 중에 무려 63%가 지수 자체의 수익률을 넘어섰는데 이건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특정 종목 쏠림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승 에너지가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죠. 또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이나 나스닥 지수 모두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 비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초 체력이 아주 튼튼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오르는 종목 수가 많아졌다는 걸 넘어서 시장의 주도 세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겠네요. 결국 이것도 앞서 이야기한 재정 우위 현상과 연결되는 거 아닐까요? 정부가 돈을 푸는 곳이 실물 경제 쪽이니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유동성이 넘쳐날 때는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성장주, 즉 기술주가 각광받지만 지금처럼 유동성이 축소되고 정부 지출이 실물 경제로 향하는 국면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 이익이 나고 펀더멘털이 튼튼한 자산으로 돈이 이동하는 거죠. 지금 데이터는 시장의 주도권이 바로 그런 경기순환주, 가치주, 그리고 우량 중소형주로 넘어가고 있는 전환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형 기술주 중심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서 이들 섹터로 자산을 재배분하는 로테이션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핵심인 재정 우위라는 개념이 다시 등장했네요. 이게 왜 지금 이렇게 중요하고 또 실물 자산의 부상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재정 우위라는 말을 다시 한번 쉽게 풀어보죠.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빚더미에 앉게 되니까 결국 독립적으로 돈 관리를 하던 중앙은행이 그 빚 이자를 감당해주기 위해 마음대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정부의 재정정책에 종속된다는 의미군요. 네, 그렇게 되면 정부는 계속 돈을 풀게 되고 그 결과 돈, 즉 명목화폐의 가치는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시장에서 가장 똑똑한 돈들은 이미 이 변화를 감지하고 움직이고 있겠군요. 어떤 데이터에서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나요? 두 가지 현상이 아주 뚜렷합니다. 첫째, 은 가격이 최근 100달러를 향해서 거의 포물선을 그리면서 급등했습니다. 둘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에서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을 장기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투자자들이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차원을 넘어섰다는 걸 의미합니다. 통화 가치 자체의 하락, 즉 디베이스먼트를 방어하려는 근본적인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내 손에 쥔 돈의 구매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떨어질 거라는 그런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는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이 더 이상 포트폴리오의 보험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시장이 불안할 때 잠깐 들고 가는 대체 자산이었다면 이제는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기둥이자 핵심 자산으로 그 위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포트폴리오의 실물 자산을 단순한 전술적 해지 수단이 아니라 구조적인 핵심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한 단계 더 확장해서 그 금과 원유를 실제로 땅에서 파내는 나라들, 즉 원자재 부국들의 주가도 덩달아 강세를 보이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닐까요? 네, 바로 그게 자산 배분의 거대한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차트를 보면 원자재 국가지수가 기술적 분석에서 말하는 컵앤핸들이라는 아주 강력한 강세 패턴을 완성하고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잠깐만요. 컵앤핸들 패턴이라면 그 손잡이 달린 찻잔 모양 말씀이시죠? 기술적 분석에서 이게 나타나면 보통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준비가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컵 모양으로 바닥을 다진 뒤에 손잡이 모양으로 작은 조정을 거치고 그 손잡이 부분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시작된다는 패턴이죠. 지금 원자재 국가지수가 바로 그 지점을 막 통과했습니다. 호주, 브라질,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들 국가의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 대비 상대 강도 역시 수년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뚜렷한 초과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10년간 시장의 상식처럼 굳어졌던 미국 주식 독주 체제가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0년의 패러다임이 끝나고 글로벌 재플레이션, 즉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새로운 트렌드가 시작되고 있다는 구조적 변화의 신호탄인 셈이죠. 정부 주도의 재정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원자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투자 전략도 미국 성장주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이들 원자재 수출국 및 관련 에너지, 소재 섹터로 지역적, 섹터별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인플레이션은 끈적하게 유지되고 무엇보다 재정 우위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고서가 제시하는 최종적인 투자 전략의 핵심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보고서는 현재 국면에서 4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정 우위에 대한 해지입니다.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포트폴리오에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을 단기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구조적인 핵심 자산으로 편입해야 합니다. 둘째, 주식 내 로테이션입니다. 지난 시대의 주인공이었던 대형 기술주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그 자금을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경기 순환주와 원자재 국가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셋째, 듀레이션 관리입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채권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면서 방어적인 포지션을 유지하고 금리 변동성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신용 위험 모니터링입니다. 최근 기술주 세컨에서도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빚이 많고 현금 흐름이 약한 기업은 피하고 펀더멘털이 탄탄한 산업재 기업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국면의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발표될 각국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성과 그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